올해 초 나토 정보망을 뒤흔든 위성사진 한 장이 전 세계 해군 지휘부를 강타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중국 항모 전단이 왜 한국 앞바다만 오면 도망갑니까?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맹국 미국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우연히 포착됐습니다.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었지만 한국군은 마지못해 인정했고 그 순간 주변국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핵보다 무섭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6년간의 침묵을 깨고 마지못해 세상에 드러난 비밀 무기의 실체, 웃던 자가 울고 힘을 숨겼던 자가 승리한 이 소름 돋는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나토에서 해군 화력 체계를 분석해온 지난 24년. 제1관은 미사일로 시작해 미사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의 야운트부터 중국의 YJ 시리즈, 미국의 하푼까지 웬만한 쇳덩이는 위성 사진의 실루엣만 봐도 제조국과 예상 사거리, 심지어 탄두의 작약 종류까지 맞힐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저에게 모국어보다 익숙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을, 한국의 어느 잠수함, 진수식에서 저는 제 커리어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며 도열한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롭더군요. 저는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 초청받아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시장에는 한국의 자부심들이 즐비했습니다. 혜성, 청상어, 현무3씨, 친절하게 적힌 재원표와 명칭들, 이미 수십 번 분석 보고서를 썼던 익숙한 이름들이었기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가장 구석,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에 유독 거대한 미사일 한 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무언가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다른 미사일들을 압도하는 체급, 굵직한 동체 직경, 그리고 결정적으로 램제트 엔진의 공기 흡입구가 짐승의 입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탄두 설계는 제가 알던 그 어떤 서방이나 동국원의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설명 패널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칭도, 재원도, 제조사도, 심지어 그 흔한 이름표 하나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전략 무기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24년간 살인 병기들을 다루며 배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 전시회에서 설명이 없다는 건 딱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아직 미완성이라 보여줄 게 없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하게 완성되어서 보여주면 안 되거나. 저는 미사일을 훑었습니다. 도색은 매끄러웠고 발사 시스템 결합부는 실전 투입 직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제품의 투박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당장이라도 적함을 향해 날아갈 준비가 끝난 완성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이 괴물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서 있던 한국군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별이 빛나는 노련한 인상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저 미사일은 뭡니까? 리스트에는 없던데요. 그는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묘한,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보셨군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입니까? 아니면 이미 전력화된 무기입니까? 그는 여전히 그 서늘한 미소를 유지한 채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좋군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는 마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등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름 없는 무기 앞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건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침묵하겠다는 한국식 전략적 모호성의 정점이었죠. 한국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만들어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K9 자주포가 그랬고 K2 전차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 실루엣은 분명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가 적의 항공모함을 단 한 발에 수장시키는 전략 무기.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그 기술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은 시야에서 멀어졌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점점 거대해져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도둑처럼 찍어온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흡기구의 각도, 동체의 비율, 날개의 배치.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심장이 유동쳤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야운트 계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야운트를 분석해 그 약점을 지우고 한 세대 더 진화시킨 괴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야운트는 서방 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마하 2.5가 넘는 속도로 방어망을 찍고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그 악몽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더 정교하고 거대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방사청 웹사이트는 물론 국내의 어떤 군사 잡지에도 이 미사일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토 본부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묵의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긴급 연락을 취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브뤼셀에서 해군 정보를 담당하는 옌스 라르손과 화상 연결이 붙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베테랑 분석관으로 저와 15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동료였죠. 닐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말없이 사진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옌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한국 잠수함 진수식. 오늘 낮에. 농담하지 마. 이 규모의 이 형태라면. 알아. 그래서 연락한 거야. 우리는 밤새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옌스가 런던의 해군 전문가 그레이엄에게, 그레이엄이 워싱턴의 펜타곤 출신 컨설턴트에게 연락망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나토 비공식 분석 그룹 12명이 화상회의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화면에 미사일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흡기구 형태를 봐. 저 건 분명히 램제트야. 동체 길이가 야운트보다 길어 보이는데? 아니, 문제는 저 탄두 설계야. 저런 형태는 처음 봐. 저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램제트 엔진의 흡기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터보제트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죠. 공기를 초음 속으로 빨아들여 압축하고 그 자체의 속도 에너지로 연소시키는 방식. 이론적으로는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입니다. 러시아 야운트와 비교해봤어. 옌스가 야운트의 도면을 옆에 띄웠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흡기구의 설계가 더 정교했습니다. 동체 비율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야운트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레이엄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고 있었다고?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나토 정보망에 한국이 초음속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국제군사 저널에 논문이 실린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보기관의 브리핑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성품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혹시 프로토타입 아닐까? 누군가 희망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색 상태를 봐. 장착 시스템도 완벽하게 결합돼 있어. 저건 당장 실전 배치 가능한 상태야.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24년간 해군 무기를 분석해온 전문가 12명이 한국의 미사일 한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밀리터리 포럼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진수식에서 정체불명의 미사일 포착, 러시아 야운트와 유사한 형태, 하지만 더 큰 규모, 나토 분석가들 긴급회의 소집, 민간 군사 전문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진을 비교하고 크기를 추정하고 가능한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추측이 추측을 낳았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미사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웹사이트를 수십 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미사일에 대한 공식 언급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옌스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해. 보통 신무기 개발하면 어떻게든 정보가 새는데 한국은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은폐였습니다. 한국군은 저 무기를 세상에 알릴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무언가가 저 미사일 안에 담겨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패턴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 무기들을 분석했던 자료를 꺼냈습니다. 파일 캐비닛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보고서들이었죠. K9 자주포, K2 전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 하나씩 펼쳐보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상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K9 자주포를 처음 분석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공식 발표된 재원을 보고 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격 데이터가 들어오자 보고서를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가 발표치보다 훨씬 빨랐고
정확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개된 장갑 두께와 엔진 출력으로 계산하면 평범한 3세대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실전 테스트 영상이 유출되자 유럽의 전차 설계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발표된 것보다 모든 수치가 높았던 겁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성능을 실제보다 낮게 발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구축함 톤수도 작게 말하고 미사일 사거리도 축소해서 공개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략적 기만이었습니다. 적에게 과소평가당하는 것.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약해 보이다가 결정적 순간에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것.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전적인 전술이었지만 현대 국가가 이렇게 철저하게 실행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공식 발표조차 없는 무기입니다. 존재 자체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패턴대로라면 저 미사일의 실제 성능은 우리가 사진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초음속대함 미사일 보유 추정. 보고서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신무기 발견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전략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초음속대함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입니다. 마 2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격하는 건 현존하는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진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정도.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면, 게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는 나토 내부망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추가 조사 지시가 떨어졌고 한국 관련 정보 수집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한국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 미사일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정부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보통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몇 달 뒤였습니다. 해성5. 한국군이 20년 넘게 숨겨온 초음속대함 미사일의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개발 시점은 언제인가?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가?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개발 시작 시점이 1990년이었습니다. 1990년입니다. 무려 30년도 더 된 과거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990년이면 냉전이 막 끝난 시기입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던 때였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였습니다. 그때 한국이 벌써 초음속대함 미사일을 구상하고 있었다고요? 당시 한국의 기술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방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도 없었고 K2 전차도 없었고 이지삼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든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초음속 미사일을 구상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개발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관련 자료를 추적하며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1990년 개념 연구 시작.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든다고? 농담처럼 들렸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본격적인 기술 개발 착수, 램제트 엔진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수없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엔진이 터지고 동체가 부서지고 유도 시스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시제품 제작 단계. 여전히 세상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어느 연구소 지하에서 과학자들이 밤을 새우고 있다는 걸. 그리고 2021년 개발 완료.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해 세상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해성5 개발을 마무리했습니다. 31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2022년 전력화 완료. 실전 배치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구축함에 장착됐고 잠수함에 탑재됐고 언제든 발사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력화 이후에도 한국군은 단 한 번도 이 무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신무기 개발하면 언론을 불러서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고 성능을 자랑하고 수출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개발한 전략 무기를 완성했는데
자랑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없고 정부 발표도 없고 군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그냥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마치 예비 탄약을 보관하듯 조용히 비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 숨겼을까? 그렇게 중요한 무기를 20년 넘게 개발한 결과물을. 하지만 자료를 확인할수록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무기 개발하면 보통 미국과 공유합니다. 기술 협력도 하고 정보도 나눕니다. 그게 동맹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해성5는 미국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개발하고 혼자 완성하고 혼자 배치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출신 동료에게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거 알고 있었어? 그가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몰랐어. 완전히 기습당한 거야.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의 전략 무기 개발을 30년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국군의 패턴을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하나의 철칙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하면 숨긴다. 실패하면 공개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반대 아닙니까? 성공하면 자랑하고 실패하면 숨기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무기일수록 더 깊이 숨겼습니다. K9 자주포도 그랬습니다. 개발 당시엔 조용했죠. 그러다 수출 계약이 터지고 나서야 세상이 그 진가를 알았습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성되고도 한참 뒤에야 제대로 공개됐죠. 이게 한국식 전략이었습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지 말고, 그냥 만들어라. 완성되면 쌓아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라. 그런데 해성5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K9이나 K2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습니다. 개발 중이라는 소문 정도는 돌았죠. 하지만 해성5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수식에서 우연히 포착되기 전까지 전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이 미사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러시아도 몰랐고 중국도 몰랐고 미국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극소수 국가만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만 제대로 된 걸 보유하고 있죠. 인도가 러시아 기술을 받아 브라모스를 만들긴 했지만 그것도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혼자서 해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공동 개발 없이, 순수하게 자국 기술만으로. 저는 한국 방산기술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술자리였죠. 격식 없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듭니까? 기술 이전도 없이. 그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필요하면 만듭니다. 필요하면 만든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한국의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개발하고, 경험이 없으면 시행착오하고, 시간이 걸리면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국 만들어냅니다. 30년이 걸렸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계속했습니까?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만들거나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핵을 가진 북한,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과거의 적이었던 일본.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해성5는 그 생존 본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30년 넘는 시행착오, 수천 번의 실패, 끝없는 연구 개발,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기는 한국 군함과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냈습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된 이후 바다에서 이상한 패턴이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분석실에서의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날 밤 수집된 위성 사진들이 제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나씩 검토하는 게 루틴이었죠. 러시아 흑해 함대의 움직임, 중국 남해 함대의 배치, 이란 해군의 동향,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추적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해성5 전력화 이후 저는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항공모함 세척 체제를 완성했거든요. 야오닝함.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함정이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이었죠. 훈련함 성격이 강했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산둥함. 중국이 자체 설계해서 건조한 첫 번째 항모였습니다. 야오닝함의 개량형이었죠. 키점프 방식의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젠함.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푸젠함은 전자기 사출 장치를 탑재한 최신의 항모였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의 버금가는 기술이었죠. 배수량 8만 톤, 함재기 60대 이상 탑재 가능, 중국 해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세 척이 동시에 작전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서태평양에 패권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저는 매일 이 함대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거침없이 활동했습니다. 필리핀 앞바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역까지 진출했죠. 동남아 국가들이 항의했지만 중국은 무시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 주변을 수시로 돌아다녔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와 대치하는 일이 잦았죠.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대만 해협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함정을 보내 압박했습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했죠. 무력 시위였습니다. 중국 해군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항공모함 세 척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디든 갔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성사진을 검토하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의 항적도였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간의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중국 주요 함정들이 어디를 다녔는지 점으로 찍었죠. 남중국해는 점들로 빼곡했습니다. 동중국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해협은 거의 선으로 이어질 정도였죠. 그런데 한 곳만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해역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한국 쪽으로 갈 일이 없었나 보다. 훈련 일정상 그런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더 뽑아봤습니다. 석 달이 아니라 6개월치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 해역만 비어 있었습니다. 1년치를 봤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세례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의도적으로 한국 해역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지난 10년 활동 기록을 전부 끄집어냈습니다. 기록을 보면서 패턴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공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필리핀의 항의를 무시하고 베트남 어선을 쫓아내고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거침없었죠. 동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과 수시로 충돌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치하는 건 일상이었죠. 대만 해협은 사실상 중국의 앞마당이 됐습니다. 대만 해군이 감시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역만은 달랐습니다. 접근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훈련도 안 하고 정찰도 안 하고 심지어 단순 통과조차 드물었습니다. 저는 지도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500km 떨어진 지점에 원을 그렸습니다. 중국 함대는 그 원 안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왜입니까? 일본 해역에는 갑니다. 대만 해협에는 갑니다. 필리핀 앞바다에는 갑니다. 그런데 왜 한국 해역만 안 갑니까? 저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가설. 외교적 고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자제하는 걸까?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의 경제 보복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한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게다가 일본과는 훨씬 관계가 나쁩니다. 역사 문제, 영토 분쟁, 안보 갈등. 그런데도 일본 앞바다는 수시로 갑니다. 외교적 고려 때문이라는 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훈련 구역 문제. 한국 해역이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걸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공해상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해나 서해 공해 구역에서 훈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세 번째 가설. 미군 존재.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조심하는 걸까? 하지만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더 많습니다. 오키나와에는 거대한 미군 기지가 있죠. 그래도 중국은 일본 해역에 갑니다. 세 가지 가설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함대가 접근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위협이.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석실에는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해역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해성5. 몇 달 전 잠수함 진수식에서 봤던 그 미사일. 설명 없이 서 있던 그 거대한 무기. 마3, 사거리 500km. 저는 컴퓨터로 돌아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동해에 배치되어 있다면 해성5의 사거리가 어디까지 미칠까? 지도에 원을 그렸습니다. 반경 500km. 동해 대부분이 커버됐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물론이고 일본 서해안 일부까지 사정권이었습니다. 서해는 어떨까요? 서해에 잠수함이 배치되면 중국 산둥반도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황해중앙부가 완전히 커버됐습니다. 저는 두 개의 원을 겹쳐봤습니다. 동해와 서해 잠수함 사거리 범위를 한반도 주변 해역 전체가 커버됐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중국이 피해가는 이유였습니다. 500km 안에 들어오면 언제 어디서 해성5가 날아올지 모릅니다. 잠수함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3으로 날아오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항공모함을 끌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격침당할 수 있습니다. 10조 원짜리 항모가 수천 명의 승조원이, 어떤 지휘관이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저는 다음 날 아침 옌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어? 보여줄 게 있어. 그가 제 분석실로 왔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중국 함대의 항적도와 해성5 사거리 원이 겹쳐진 화면이었죠. 옌스가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너가 분석한 거야? 어제 밤새 작업했어. 중국 함대가 한국 해역을 피하고 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다른 해역은 다 가는데 한국만 안 가. 옌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긴 해. 나도 느꼈어. 왜 그런 것 같아? 그가 화면의 원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때문이겠지. 해성5. 우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 빈 공간. 중국 함대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구역. 해성5가 지키는 바다. 옌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항공모함 3척을 가진 나라가 잠수함 몇 척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죽으니까. 확실해. 저는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해성5의 추정 성능, 마3의 속도, 요격 확률 시뮬레이션 결과. 옌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 미만이라고? 이상적인 조건에서. 실전에서는 10%도 안 돼. 그럼 들어가면 거의 확실히 맞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성5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바보는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든 알아냈을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첩보 활동으로 정보를 입수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저처럼 진수식에서 직접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나토 전략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접근 거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접근 거부라고요? A2AD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음속 미사일과 정속 잠수함의 조합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해성5의 추정 사거리 원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역 500km 안에 들어오면 해성5의 사정권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하고 속도는 마3입니다. 현존하는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 함대는 한국 해역에 못 온다는 겁니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잠깐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3척이나 가지고 있는데 한국 앞바다를 못 간다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 주요 함정의 항적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해역 500km 이내 접근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날짜별, 함정별 위치 기록, 한국 해역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단순히 훈련 일정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년입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일본에는 매달 갑니다. 대만 해협은 매주 갑니다. 그런데 한국만 안 갑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의도한 겁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 해역은 사실상 접근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해성5 덕분에요.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의 A2AD 전략과 비슷하군요. 괌에 미사일 배치하고 중국 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합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과 협력하죠. 하지만 한국은 혼자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미국 도움 없이.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국도 몰랐다는 겁니까? 해성5 개발 과정에서 미국과 기술 협력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바다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술이 승패를 가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옌스가 다가왔습니다. 발표 잘 들었어. 반응이 어땠어?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들 충격받은 것 같더라. 나도 그렇고. 뭐가 제일 충격이야? 옌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3척을 가지고도 한국 앞바다를 못 간다는 거. 그게 제일 충격이야. 숫자로는 압도적인데 기술 하나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바다는 이제 숫자의 시대가 아니야. 옌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해낸 거지? 30년 전만 해도 그냥 개발도상국이었잖아. 저는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필요하면 만든대. 그게 그들 방식이야. 옌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단순하네. 단순하지만 무서운 거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다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해성5의 성능을 분석하면 할수록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방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 3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하겠습니다. 마 3은 음속의 3배입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3,800km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약 320km입니다. 해성5는 이 거리를 5분 만에 주파합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초에 1km를 날아갑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1km를 이동합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1km씩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중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이 작전 중입니다. 이지스급의 버금가는 반공 시스템을 갖춘 함정이죠. 레이더 담당 장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뭔가 잡힙니다. 50km 밖에서 고속 접근 물체 탐지. 속도 마 3. 장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가 외칩니다. 고속대함 미사일 접근. 거리 50km. 함장이 달려옵니다. 전투 배치 명령이 떨어집니다. 경보음이 울립니다. 승무원들이 각자 위치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0초밖에 없습니다. 50km를 1초에 1km씩 날아오니까요. 탐지 순간부터 타격까지 50초. 50초 동안 뭘 할 수 있습니까? 경보를 올립니다. 5초. 상황을 판단합니다. 10초.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합니다. 15초.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5초. 요격,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남은 시간 15초. 요격, 미사일이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10초.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레이더가 즉시 탐지하고 승무원이 즉시 대응하고 시스템이 즉시 작동한다고 가정한 거죠. 현실은 다릅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잠깐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탐지가 5초 늦어집니다. 함장이 즉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사일인지 오탐지는 아닌지 확인하느라 3초가 지나갑니다. 요격 시스템에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부팅하는데 7초가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50초가 30초로 줄어듭니다. 30초 안에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해성5는 수면 위를 낮게 날아갑니다. 초저공 비행이라고 하죠. 얼마나 낮게 날까요? 파도 위 5m에서 10m 높이입니다. 사람 키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높이로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구는 둥급니다. 레이더 전파는 직진합니다.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구 곡률 때문에 시야가 막히거든요. 일반적인 함정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수평선까지입니다. 레이더 안테나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에서 40km 정도죠. 그런데 해성5는 수면 바로 위를 날아옵니다. 레이더 전파가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50km가 아니라 30km, 심지어 20km까지 접근해도 탐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km면 20초입니다. 20초 안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경보 올리고 요격 미사일 쏘기도 빠듯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동료 옌스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최신 이지스함이 해성5를 요격할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이랬습니다. 이지스함이 완벽한 상태로 경계 중이다. 레이더가 정상 작동 중이다. 승무원이 최고 수준으로 훈련되어 있다. 모든 시스템이 즉각 반응한다.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완벽한 상황을 가정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요격 확률 30% 미만. 옌스가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30%가 안 된다고?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 4번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격 확률은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 실전 상황은 어떨까요? 실전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비 오류, 인간 실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승무원이 피로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레이더에 노이즈가 낄 수도 있죠. 실전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격 확률 10% 미만, 90% 확률로 맞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옌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요격이 아니야. 운이야.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살고 나쁘면 죽는 거지. 미 해군이 세계 최고의 탐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스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까지 동원하죠.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방어 체계입니다. 그런데도 마하 3 초저공 미사일은 버겁습니다. 러시아의 야운트가 그랬습니다. 나토 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였죠. 마하 2.5 속도로 날아와서 방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해성5는 야운트보다 빠릅니다. 마하 3입니다. 야운트보다 20% 빠른 겁니다. 20%. 별것 아닌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미사일 속도가 빨라지면 방어 시간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마하 2.5에서 마하 3으로 20% 빨라지면 대응 시간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요격 기회는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20% 빨라지면 에너지는 44% 증가합니다. 즉, 해성5가 야운트보다 40% 이상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마하 2.5와 마하 3의 차이는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항공모함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항공모함은 크고 느립니다. 전장이 300m가 넘고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하죠. 이런 거대한 물체가 회피 기동을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급격하게 방향을 틀려면 최소 수십 초가 필요합니다. 해성5가 날아오는 동안 항모는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성5 한 발의 탄두 중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미사일들의 사례를 보면 200에서 300kg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게 마하 3으로 날아와서 박힙니다.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거기에 폭발까지 더해지면 항공모함 측면에 직경수 미터짜리 구멍이 뚫립니다. 해수가 밀려 들어옵니다. 내부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함교를 맞추면 지휘 체계가 마비됩니다. 비행갑판을 맞추면 항공기 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기관실을 맞추면 추진력을 잃습니다. 침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투 불능은 확실합니다.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이 단 한 발에 무력화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 발만 오지 않습니다. 포화 공격이 가능합니다. 잠수함 한 척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합니다. 수상함에서도 쏩니다. 해안기지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10발이 동시에 날아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지스함 한 척이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목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십 개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동시에 유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훨씬 적습니다. 10발이 사방에서 날아오면 방어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만 몇 초가 소모됩니다. 그 사이 미사일은 수 킬로미터를 더 접근합니다. 한두 발은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20발이라면, 30발이라면 전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중국 해군 지휘관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작전 중입니다. 야오닝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6척, 호위함 4척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입니다. 임무는 한국 해역 인근까지 진출해서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함대가 한국 해역 500km 지점까지 접근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해성5의 사정권입니다. 지휘관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걸.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한국 잠수함은 정숙성이 뛰어나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잔망경 너머로 중국 함대를 관찰합니다. 항로를 추적합니다. 거리를 계산합니다. 사격 재원을 입력합니다.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갑니다. 중국 함대는 모릅니다. 자기들이 조준당하고 있다는 걸. 그냥 평화롭게 항해합니다.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바다는 고요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보가 울립니다. 고속 접근 물체 탐지. 방위 030. 거리 30km. 속도 마하 3. 추가 탐지. 방위 060에서도 접근 중. 또 있습니다. 방위 120.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옵니다. 함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30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요격 미사일을 쏩니다. 한두 발은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90% 확률로 항모가 피력당합니다.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입니다. 수천 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습니다. 조종사들, 정비사들, 의료진, 취사병까지. 한 발이 빗나가면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걸 90% 확률의 주사위, 게임에 걸 수 있습니까? 어떤 지휘관이 그런 도박을 하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성5 사정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500km 밖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함대가 피해가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항공모함을 잃느니 그냥 우회하는 게 낫습니다. 한국은 이걸 노렸습니다. 실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발 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한테 해성5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위험의 가능성만으로 억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해성5는 아직 실전에서 쏜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항공모함을 격침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쏠 수 있다는 것, 맞으면 끝난다는 것,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적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싸우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요격이 아니라 운이다. 방어가 아니라 회피다. 해성5 앞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뿐이야. 맞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들어가면 끝이야.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 함대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0년간 해전을 지배했던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큰 배가 작은 배를 이긴다. 많은 배가 적은 배를 이긴다. 항공모함이 해전의 왕이다. 이 모든 공식이 해성5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덩치가 커도 의미 없습니다. 항공모함 세 척이 있어도 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거대한 표적일 뿐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잠수함 몇 척과 미사일 몇십 발로 항공모함 세 척을 가진 함대를 묶어뒀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요. 그냥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21세기 해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초음속 미사일.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무기. 한국은 그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치했습니다. 조용히, 효과적으로, 치명적으로. 해성5의 사거리는 500km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동해 안에서 500km면 어디까지 닿습니까? 북한 해역 전체를 커버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까지 닿습니다. 일본 서해안도 사정권입니다. 서해는 어떻습니까? 500km면 중국 산둥반도까지 닿습니다. 발해만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황해 중앙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국 잠수함 몇 척만 배치하면 주변 해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도에 원을 그려봤습니다. 동해에 잠수함 3척, 서해에 잠수함 2척을 배치한다고 가정했죠. 각각 500km 사거리 원을 그렸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이 전부 커버됐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잠수함은 최신형입니다. 도산 안창 5급,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정숙성이 뭐냐고요? 소음이 적다는 겁니다. 물속에서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바다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적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맞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함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해역 500km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타겟이 됩니다. 수중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로를 추적합니다. 거리를 계산합니다. 발사 버튼을 준비합니다. 함대는 모릅니다. 자기들이 타겟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항해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레이더에 뭔가 잡힙니다. 마하 3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바로 접근 거부 전략입니다. 적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격침당한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죠.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쓰는 전략입니다. 괌에 미사일 배치하고 오키나와에 전력 집중하고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막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자기 해역에 똑같이 구축했습니다. 미국 도움 없이 순수 자국 전력으로 해성5와 잠수함만으로 완벽한 접근 거부 체계를 완성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SLBM이라고 하죠. 잠수함에서 쏘는 전략 미사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보유한 나라가 6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왜냐고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전략 무기니까요. 핵탄두를 실어서 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비핵국입니다.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핵국 중에서는 전 세계 유일입니다. 왜 개발했을까요? 필요했으니까요. 핵은 없어도 정밀 타격은 필요했습니다. 북한 지하 벙커를 때려야 했고 적 지휘부를 타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했습니다. 콜드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먼저 수면 밖으로 밀어낸 다음 공중에서 점화시키는 방식이죠. 이게 왜 어렵냐고요? 잠수함 내부가 좁습니다. 미사일이 큽니다. 그걸 안전하게 밖으로 밀어내고 정확한 타이밍에 점화시켜야 합니다. 실패하면 미사일이 잠수함 옆에서 터집니다. 승무원 전원 사망입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수십 번의 시험 끝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숫자가 아닙니다. 항공모함 몇 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축함이 몇십 척이냐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 막을 수 없는 미사일, 정확한 타격 능력. 이게 21세기 해전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그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숫자에서는 밀려도 기술에서는 앞섰습니다. 그래서 중국 함대를 묶어뒀습니다. 중국 해군 전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1도련선 장악 계획에 균열이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계산 못했던 겁니다. 해성5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성능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모든 핵심 기술이 순수 국산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만들려면 필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램제트 엔진입니다.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내려면 일반 제트 엔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램제트가 필수죠. 램제트 엔진은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만 실용화했습니다. 중국도 최근에야 겨우 손에 넣은 수준이죠. 이 기술이 왜 어려운가? 엔진 안으로 공기를 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연소는 암속으로 시켜야 합니다. 모순적이죠. 공기는 빠르게 들어오는데 태우는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온 고압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마하 3으로 날아가면 엔진 온도가 섭씨 수천 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야운트 개발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했죠. 그만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냥 램제트가 아니라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가 뭡니까? 기존 램제트보다 효율이 훨씬 높은 방식입니다. 공기 흐름을 더 정교하게 제어해서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러시아 야운트는 일반 램제트입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300km 정도죠. 하지만 해성5는 500km 이상입니다. 같은 크기인데 60%나 더 멀리 갑니다. 속도도 더 빠릅니다. 야운트는 마하 2.5인데 해성5는 마하 3 이상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파괴력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요격이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기술 이전? 아닙니다. 공동 개발? 아닙니다. 자체 개발입니다. 199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참고할 자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야운트 개발 중이었지만 당연히 기술을 안 뒀죠. 한국 연구진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체역학을 연구하고 고온 재료를 개발하고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무수히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보다 더 좋은 엔진으로. 해성5에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입니다. 마하 3으로 수면 위를 날아가면서 표적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파도가 칩니다. 배가 움직입니다. 미사일도 흔들립니다.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오차 범위 1m 안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은 이것도 해냈습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하며 쌓은 기술이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정확도로 유명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날아가서 몇 미터 오차로 맞춥니다. 북한갱도 입구를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죠. 그 기술을 해성5에 적용했습니다. 바다 위를 초음속으로 날아가면서도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맞춥니다. 함교를 노리면 함교에 꽂힙니다. 탄약고를 노리면 탄약고를 타격합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해성5가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시나리오였죠.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발 중 9발이 정확히 조준점에 명중했습니다. 90% 명중률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에서 이런 정확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러시아 야운트는 70% 정도입니다. 그것도 우수한 편이죠. 하지만 해성5는 90%입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합니까? 10발 쏘면 9발 맞는다는 겁니다. 항공모함에 9발이 명중하면 전투 불능은 확실하고 침몰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국산입니다. 엔진도, 유도 시스템도, 탄두도 전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외국 기술 하나 없습니다. 라이선스 생산도 아닙니다. 순수 자체 개발입니다. K9 자주포도 일부 부품은 수입합니다. K2 전차도 엔진 기술은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해성5는 100% 국산입니다.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임을 증명한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해성5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선진국입니다.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가 이 무기를 인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최근 캐나다 국방부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이미 몇 년째 진행 중이었고 결과는 뻔해 보였거든요. 캐나다 해군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영국 해군의 어폴더급이었던 걸 중고로 사들인 함정이죠. 문제는 이 잠수함들이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건조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부품 수급도 어렵고 유지 보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4척 중 2척은 항상 수리 중이어서 실제 작전 가능한 함정은 2척뿐이었죠.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북극해까지 3면이 바다입니다. 그 광활한 해역을 노후한 잠수함 2척으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해를 군사화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러시아 잠수함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죠. 중국도 북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쇠빙선을 보내고 과학기지를 세우고 슬금슬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불안했습니다. 북극해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가는데 자신들은 제대로 된 잠수함도 없었으니까요. 새 잠수함이 절실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대형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디젤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 예산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후보 업체들이 줄을 섰습니다. 프랑스의 나발 그룹, 스콜펜급 잠수함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명가였습니다. 호주, 브라질, 인도 등에 수출한 실적이 화려했죠. 독일의 티센크루프, 214형 잠수함의 본가였습니다. 조용하기로 유명한 독일제 잠수함은 이스라엘, 이집트, 한국 등 까다로운 고객들도 선택한 명품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사브 코크룸스, 고틀란드급으로 유명했죠. 미 해군 훈련에서 항공모함을 가상 격침시켜 세계를 놀라게 한 잠수함을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하나오션.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잠수함 건조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검증된 설계, 풍부한 수출 경험, 그리고 나토 회원국이라는 정치적 이점까지 모든 면에서 유럽이 앞섰습니다. 한국, 잠수함 수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소형 잠수함 3척을 판 게 전부였죠. 캐나다가 원하는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은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예측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냐고. 대부분 프랑스를 점찍었습니다. 몇몇은 독일을 꼽았죠. 한국을 고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들과 비공식 채널로 대화를 나눴죠. 실사단은 총 12명이었습니다. 해군 제독, 국방부 관료, 기술 전문가, 그리고 재무 담당자들로 구성됐죠. 단장은 캐나다 해군의 베테랑 제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제도에 위치한 이 조선소는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거대한 도크들이 줄지어 있고 초대형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군함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죠. 캐나다 실사단은 규모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조선 강국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둘러봤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 한국이 독자 설계한 최신의 함정이었죠. 길이 83m, 승조원 50명.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해서 수중작전 시간이 대폭 늘어난 최첨단 잠수함이었습니다. 실사단은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투정보실, 어뢰실, 거주구역, 기관실, 모든 곳을 점검했죠. 캐나다 측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잠수함 자체가 우수했으니까요. 정숙성 테스트 데이터를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정숙성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 전문가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우수한 잠수함을 만듭니다. 한국이 특별히 앞선다고 보기 어려웠죠. 조선소 투어가 끝났습니다. 일정대로라면 공식 만찬 후 귀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갑자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실사단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정에 없던 건데요. 뭔데요? 한국군 관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시면 압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인사 대여섯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실사단이 착석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해성5. 그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실사단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이름을 처음 듣는 것이었죠. 한국 측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마3. 사거리 500km.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합니다. 화면에 미사일 이미지가 떴습니다. 재원표가 나왔습니다. 시험 발사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에 가속해서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표적함이 폭발하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사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이미 전력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합니다. 개발 중인 게 아니라 실전 배치된 무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사단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국 측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잠수함을 도입하시면 이 미사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로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잠수함만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를 발견한 겁니다. 실사단장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면 해성5도 함께 제공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하고 수중 발사 가능합니다. 사거리가 500km라고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실사단 기술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마3이면 현존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성능이 검증된 겁니까? 수십 차례 시험 발사를 완료했습니다.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실사단원들이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실사단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고요. 캐나다가 해성5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극해에 배치합니다. 러시아 구축함이 접근합니다. 500km 밖에서 탐지합니다. 해성5를 발사합니다. 마3으로 날아갑니다. 요격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함대가 캐나다 해역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극 항로에서 중국 함정이 활동합니다. 캐나다 잠수함이 추적합니다. 필요하면 해성5를 쏩니다. 캐나다가 북극해의 지배자가 됩니다. 노후한 빅토리아급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잠수함과 해성5가 합쳐지면 가능해집니다. 실사단장이 질문했습니다. 이 패키지의 예상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 측이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실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캐나다 내 생산 옵션은요? 협의 가능합니다. 캐나다 조선소에서 일부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지원은요? 장기 유지 보수 계약 포함입니다. 부품 수급도 보장합니다.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실사단은 이제 진지했습니다. 아주 진지했습니다.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겼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만찬은 취소됐습니다. 대신 회의실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논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실사단 관계자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믿기 어렵다는 듯한, 하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우리는 잠수함 성능만 평가하려 했어요. 프랑스, 독일, 한국 잠수함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걸 고르자.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잠수함을 판 게 아니었어요. 전략 무기 시스템을 제안한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실사단은 귀국 후 즉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성5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갔습니다. 장관이 읽고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총리가 검토했습니다. 원래는 소극적이었던 한국 옵션이 갑자기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협상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약 60조 원 규모, 잠수함 12척, 해성5 미사일 패키지, 장기 유지 보수 계약,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옵션, 이 모든 게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가 경악했습니다. 독일이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미 판세가 기울었습니다. 해성5, 그 한 방이 게임을 바꾼 겁니다. 한국은 잠수함만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솔루션을 제안한 겁니다. 북극해 방어 능력 자체를 제시한 거죠. 이게 21세기 무기거래입니다.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팝니다. 능력을 팝니다. 안보를 팝니다. 한국이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실사단에게 해성5를 미리 말하지 않은 게 전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깜짝 공개하니까 임팩트가 배가 됐습니다. 잠수함 보러 왔다가 초음속 미사일까지 본 겁니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북극해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던 때였죠. 캐나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해성5를 보여준 겁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 한국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도 팔 줄 몰랐습니다. 좋은 제품인데 마케팅이 약했죠. 기술은 있는데 협상에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성숙해진 겁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60조 원 규모다. 해성5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산업계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가 문의했습니다. 그들도 잠수함 도입을 고민 중이었거든요. 프랑스와의 계약이 파기된 후 대안을 찾고 있었죠. 폴란드가 연락했습니다. 발트해 방어를 위해 잠수함 전력 강화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노르웨이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북해와 북극해를 지키려면 새 잠수함이 필요했거든요.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해성5, 우리도 살 수 있습니까?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던 무기로 세계 시장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온 비밀 병기. 그게 이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수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성5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해성5가 공개되고 나서 저는 한국 방산 전문가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자리였죠. 분위기가 편해지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해성5가 대단하다고요? 참고엔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더 있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해성5는 공개된 거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숨기고 있다는 걸. 현무6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재원은 말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힌트는 줬습니다. 현무5보다 훨씬 강력하다고요. 현무5도 이미 괴물입니다. 9톤짜리 탄두를 실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죠. 지하 100m 벙커도 뚫습니다. 그보다 강력하다니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타격하려고 그런 무기를 만든 겁니까? 차세대 해성 얘기도 나왔습니다. 해성5가 마하3이라면 다음 버전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마하4, 마하5, 정확한 숫자는 안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개발 중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해성5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가 담배를 끄며 답했습니다. 적도 발전합니다. 우리도 발전해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방어 기술도 진화합니다. 오늘의 최강 무기가 내일은 평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발하는 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을 준비합니다. 해성5가 공개된 건 어쩔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잠수함 진수식에서 실수로 노출됐고 해외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무기들은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현무6, 차세대의 성, 그리고 아마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무기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 창고 깊숙한 곳에 세상이 모르는 무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언제 공개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공개 안 될 수도 있죠. 필요 없으면 안 꺼냅니다. 그게 한국식입니다. 자랑하려고 무기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만들고 필요할 때만 꺼냅니다. 저는 24년간 해군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항공모함이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함대 규모가 곧 전력이라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바다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항공모함 세 척보다 잠수함 몇 척과 초음속 미사일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중국 함대가 한국 해역을 피해갑니다. 항공모함 운용하면서도 접근 못합니다. 왜? 해성5 때문입니다. 이게 21세기의 전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보이는 전력을 압도합니다. 기술이 숫자를 이깁니다. 한국은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필요하면 꺼냅니다. 캐나다처럼 전략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어디까지 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엔 뭘 꺼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토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다의 미래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주시합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모든 걸 주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도요. 한국이 숨기는 무기들, 그게 진짜 위협입니다. 해성5는 이미 공개됐으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남은 것들은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에 있다고요. 우리가 해성5에 놀라는 동안 그들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바꿨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되돌릴 수 없게. 항공모함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항공모함만으론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해성5 같은 무기를 상대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해군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숫자보다 기술을 중시하게 될 거고 항모보다 잠수함과 미사일에 투자할 겁니다.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전쟁의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